이재명 후보의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을 끝으로 민주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의 연임을 확정하고 끝이 났습니다. 저는 김두관 의원이 제2의 이상민, 이낙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대표 경선 토론에서 김두관 후보는 대표가 되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내에 개혁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공천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켜주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바꿔야겠다는 공천 시스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 탈락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21대 저하고 같이 통칭해서 조중동이라 불리는 기레기를 보면서 어떤 계기로 그들의 논조가 가슴에 와닿는 때가 있고 어느샌가 그들의 시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조중동의 언어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언어로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프레임에 걸렸다는 그런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고 언행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시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익이나 신념에 의한 것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올곧고 명확한 주장이라 해도 적정한 선을 지켜 언행을 정제하지 못한다면 본래의 취지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매도되기 일쑤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에 걸리면 즉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누구를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이 자신을 향한 비판이 시작되면 견디지 못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비하하면서 특정 프레임으로 가두려 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들어달라고 주장했으면 최소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적하는 지점에 대해서 돌아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만 그렇질 못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문제가 된 다음 날도 조중동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언행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를 성토해줍니다. 2024년 총선 전까지 속으로는 자신의 공천 확정, 겉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운운하다가 결국 전략 공천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지자들이 볼 때 분란을 일으킨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떠났거나 총선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을 경멸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조중동에 매몰된 이들, 민주당을 나갔던 이들 대부분이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임종석을 거론하면서 김두관 후보는 22대 총선 공천이 문제가 많았다 말합니다. 대표가 되면 공천 룰부터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김두관 후보의 비명행사나 불투명 공천 발언은 조중동 사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탈락을 했는데요. 지난 공천 과정,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비판들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공천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조중동은 무조건 비명이라 했고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친명이라 불렀습니다. 조중동의 프레임 수렁에 빠진 결과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중동으로부터 도망치기를 권유드립니다. 선거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자료를 인용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설령 주장하는 것들이 분명한 자료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입으로 꺼내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서로 극명하게 상반되는 자료들이 존재할 때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료를 인용하려면 상반된 두 개를 비등하게 꺼내거나 이왕이면 정당에 유리한 것을 인용하는 것이 정당 정치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갤럽 여론조사와 민주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꽃이 있습니다. 갤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2대 총선 전 1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이석만큼은 막아달라 호소하던 막판에도 이들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우세했습니다. 일관되게 민주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밖에 없었습니다. 총선 결과와 일치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 유일했습니다. 물론 조중동에서는 여론조사 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MBC가 주최한 대표 경선 토론에서 김두관 후보는 다시 갤럽 여론조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서 175석, 범야권이 195석이 됐는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 지지율이 아주 많게는 한 11% 정도 지고
또 적게는 한 4, 5%, 또 우리가 뭐 1, 2% 앞선 당 지지율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 차인데 3년 차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의 기대랄까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이 한 몸으로 보면 우리 당 지지율 한 40%를 좀 넘는 게 상식이고 저쪽의 국정에 대한 실망 뭐 한 30% 콘크리트 지지자들만 빼고는 완전 한 70%가 국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0%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 지지율은 그렇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예. 21대에서 우리가 180석을 했는데 그때는 국민의 전체 차이가 한 8%였는데 이번에는 5%로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끝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했는데 이게 소선거구라는 그 선거 제도에 또 영향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당의 지지율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재명 후보나 김지수 후보에게 우리 당의 지지율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뭐 전략이 있으면 오히려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께서는 당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시던데 저번 총선 때도 보통 이렇게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다 진다 했습니다. 여론조사 중에서도 예를 들면 꽃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절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한 10%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총선 때도 제일 잘 맞힌 게 여론조사 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면 민주당이 다 진다고 했는데 그거 다 틀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고 있느냐? 뭐 저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선에서 진 당이 그 대선에서 이긴 당을 앞선 게 거의 처음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전에는 대선에 지고 나면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근데 큰 선거를 한번 이기면 역전되거나 그랬던 거지 지금 같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너무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번 총선에서 지지율이 8% 앞섰는데 이번에는 5% 밖에 못 앞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기초가 좀 다릅니다. 전에는 우리가 여당이었잖아요.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야당이었죠.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고 너무 이렇게 자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물론 더 올리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정을 이렇게 정말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기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장 또 내년 되면 보궐선거도 있고 2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우리 당 지지율이 높여가는 게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뭐 좀 하네 그 소위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거부권 벽에 부딪히니까 뭐 결과가 되는 게 없네 라고 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자 그럼 차라리 어차피 거부당할 거 피곤하게 왜 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원래 정권을 견제하는 게 본질적 역할입니다. 야당이 대안을 내서 국정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야당이 하는 거는 국정을 견제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로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당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가야 될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민생과 투쟁을 병행해야죠. 병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생에 관계된 부분들은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데 눈이 안 띄고 결국 싸움 구경이 원래 3대 구경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에 다투는 게 주로 보이고 또 안 싸울 수 없고 그러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안에서도 최대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런 점들을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수권 정당을 향해 나아가야죠. 집권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수권 능력을 보여드려야 되고 또 국민들의 삶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알아주실 거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소 감정이 격앙될 만도 한데 나머지 분들도 거의 호위무사를 다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이재명 후보님 그런 그 연설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차분히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 그리고 김진수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토론인데 우리가 현안들을 놓고 많이 논쟁하고 또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릇 안에 들어있는 식구들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저희가 단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수권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 챙기고 국가의 미래에 불안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으고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더 나은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고 자신을 향한 저기를 보인다 해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토론이었습니다. 편향된 시야를 버리고 김두관 후보가 조금만 더 넓은 시야를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